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대표랑 가장 친분이 두텁다고 해야 될 분 아닌가 싶은데요. 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수식어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좌장이라고 하면은 네. 그 계보원들을 좀 거느리고 네. 뭔가 혜택도 주고 하는 그런 그 파벌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재명 대표와 오랜 그 정치적 동지 네. 약간의 그 멘토적인 성격 네. 이런 정도죠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친명 좌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극구 부인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주변에서는 의원님한테 친명계 좌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할까요? 아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당사자인 제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을 뭔가 가까운 의원들을 모아갖고 네. 조직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대신 저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 네. 소위 말하면 그 개파 활동 네. 이런 것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되지 누굴 졸졸졸 따라다니고 네. 어느 개파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와도 이재명 네. 대표의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네.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분이고 또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돕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의 30년 지기 30년, 87년 남았으니까 벌써 7, 8년 됐죠. 엄청 네. 이재명 대표가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르신다던데 맞나요? 제가 좀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출입할 때 네.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하실 때 네. 이제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좀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좀 대변도 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막역하다, 좌장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87년도 3월 달에 만나갖고 네. 계속 그 친분을 이어왔었고 또 시장할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정치 대선 출마한다 그래갖고 네. 저는 그 당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왜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그때 엄청나게 도와달라고 본인 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문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도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 이재명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네. 야, 이재명 도와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게 그리고 국회는 의원이 빌려야만 기자회견장 네, 정론관 맞아요. 거기를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소통관으로 바뀌었죠. 지금 소통관이죠. 네. 그래서 그거 주로 빌리는 것도 제가 했었고 네. 그다음에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죠. 네. 그 2018년 대선 앞두고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신 2017년도 17년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엄청났을 때예요. 대대론이 확고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딱 그런 선택을 하셔서 다들 좀 바보인가. 약간 바보죠. 근데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이득을 바라고 네. 내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고 또 매우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 정도 자격은 있었다고 그 당시도 생각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달에 인재위원회 네. 발족을 했는데 위원님이 위원장 맡고 계세요. 네네네.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살짝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냥 인재를 발굴하고 네. 교육하고 영입하는 건데 네. 지금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영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당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갖고 당에 들어온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기존에 또 당에 계신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배치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외부에서 온 분들은 당의 정체성에 맞게 네. 어떤 역할들을 주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 선거 때라 인재 영입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통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이제 선거 때 한시적으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는 이런 성격의 위원회인데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라든가 대선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발족을 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 대선 빨라진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회 원래 인재영입위원회였는데 네, 영입을 보통 그렇죠. 빼고 네. 인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당원을 바꿔갖고 그 당내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서 인재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네, 그다음에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1년 뭐 반 정도 남았겠죠. 내후년도 6월 달이니까 그 지방선거에 필요한 분들은 정말 미리 발굴해 갖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갈 뭐 단체장 나갈 분들 이런 분들을 미리 발굴하는 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를 발굴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날조되지 않고 네네. 조금 준비된 분들을 민주당을 대표해서 내보내겠다 네. 이런 취지로 그런 이해를. 취지로, 네. 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는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넘겨주셨다고 해야 되는지 맡겼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다면 상당하게 이제 의원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좀 되는데 이 직책 맡기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따로 하신 말씀 좀 있으실까요? 뭐 저를 특별히 신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뭐든지 긍정적인 건 지금 다 부정하고 계세요, 의원님. 본인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낙 당무가 많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재판 업무가 또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저를 맡긴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원내직이나 당직이나 제가 뭐 중진이니까 추천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네. 정성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 갖고 네.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 그런 기준을 갖고 제가 사람을 추천했거든요. 네. 그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정성호 의원이 자기 어떤 사적인 기준을 갖고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는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대선 좀 빨라진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왜 안규백 의원 단장으로 하는 그 대규모 특보단도 꾸렸잖아요. 이거 사실상 좀 이례적이라서 대선 캠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금 170명이거든요. 그렇죠. 170명인데 아무 당직도 맡지 않고 있는 의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의원들이 네. 뭔가 당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초선 네. 의원들도 특히 재선 의원님들은 더 하겠죠. 뭔가 당직을 맡아갖고 당무에 좀 참여하고 싶고 또 당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봐요. 그 당내 그러니까 이게 특보단도 그렇고 인재위원회도 그렇고 당내에 지금 있는 그 역량들을 네.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자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두가 민주당에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더 인발부를 좀 하자 뭐 이런 그렇죠. 취지로 봐야 예, 될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보수 진영 원로 뭐 경제계 종교계 다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궁극의 목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고 민주당이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진보 진영의 또 민주당만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네, 분이기 국민의 때문에 대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신망을 받고 경륜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경험담들, 경륜들 또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는 뭐 이 대표에게 제가 자주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요?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원로들 또 경험 있는 또 경륜이 높은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 자주 좀 조언하고 그러세요? 저요? 네. 뭐 자주는 안 합니다. 그냥 뭐 필요할 때 뭐 하는 분들이 당연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인재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조언하는 건 좀 그 권한을 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무적인 조언들은 당연히 시스템 안에서 네. 여러 의원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현안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목요일이죠. 14일에 요거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수사 대상도 좁히고 그다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민들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14개의 의혹
관련해 갖고 수사의 대상으로 지금 선정하고 또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분이 특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것 분명하고 네. 공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또 국민 전체의 국민 다수의 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좀 대화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은 있어 갖고요. 네. 그래서 특검의 추천도 뭐 제3자가 추천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하고 네. 수사의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하고 지금 최근에 문제된 그 명세균 게이트, 네. 명세균 씨를 통한 선거 개입 또 공천 개입 이 부분을 수사하자 이렇게 좁힌 겁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수사 대상을 좀 좁히자. 그래서 이제 제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이 특검보다는 특감으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국민의힘이 받아야 네네.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받을 걸로 보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지난 그 대국민 담화 또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따라가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의사표시한 것 같고 바로 받아갖고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거의 못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결정한 것 같아요. 네. 특감은 네. 특별감찰관은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네.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뭐 가족들, 측근 비서진들 이분들을 감찰해 갖고 네. 예방적으로 감찰해 갖고 조사해 갖고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 의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이미 뭐 관련자들의 판결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분명히 밝혀졌거든요. 여당 쪽에서는 그게 뭐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관여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도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명세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께서 분명히 본인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많이 녹취가 나왔지 나왔죠.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만 가려지니까 특별 감찰관하고 예. 특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일어난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거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특감은 특감대로 네,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특검 대신 특감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 수정안 내는 거 통과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성 의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수정안으로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판단 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통과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런 과거 행적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무슨 뭐 정략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정의 어쨌든 사인이 임명된 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분이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대신하는 거죠.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놓고 봐도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받아 안아서 민주당에서 이제 최대한 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정안도 내보는 거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대상을 축소했고 특검 추천도 저희들이 양보를 했는데 이거마저도 여당에서 거절한다고 하면은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과정에서 그랬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그 말씀하셨죠. 사실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특검 받아갖고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걸로 보세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저는 뭐 기대하기 쉽지 어렵다.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 투표는 기명 네. 투표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자기 정치적인 소신을 관철할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의원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2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갖고 제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는요. 대통령 시절은 굉장히 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화 이후에는 조금 기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보수 결집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기류가 달라졌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 지지율도 높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네.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율이 있거든요. 네. 보수층들의.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니까 대통령 지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도 오지 않는 거죠,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일단 소위 말하면 집토끼부터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본인이 네.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네. 국민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르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네.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네.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로서 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윤 대통령 시즌2 윤 대통령이 아류 그렇게 추종자 이런 정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거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좀 두려고 각도 세우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정이 조금 지지율 측면에서는 조금 하락 하는 위기를 좀 느끼면서 이거보다는 일단 내 내부적인 집토끼 먼저 챙기자 이런 전략 수정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결국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네.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네. 결국 대통령한테도 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또 여당이 국민의 네. 신뢰를 얻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요. 조금 더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해서 대통령실도 좀 변화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 네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엔. 그 민주당이 지난 주말 정부 규탄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 현역 의원 17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참석하셨어요? 네.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할 게 없겠구나. 네.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나타났다고 저는 보였죠, 사실. 그 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촛불 집회 때도 의원님 참석하셨나요? 네네. 그때랑 좀 놓고 보면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야 그 될까요? 당시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네. 계속 늘어갔죠. 사실. 네. 늘어갔고 그 당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사인인 임명된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된 공직자도 아닌 최순실 씨가 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수행에 관여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태블릿 PC에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아직은 뭐 국민들이 이제 그때하고는 좀 정치 내외적인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위나 이런 거 다 유튜브 통해서 전부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한다. 현장 오프라인에 오지 않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직은 국민들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그 보수층의 네.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는 그 쪽이 마지노선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1차 집회에서 30만 명, 2차 집회에서 이제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찰 추산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엄청 큰 게 경찰 추산 인원으로는 1차 때 17,000명, 2차 때 이제 15,000명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 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참여도 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또 다른 건 뭐가 없을까요? 아니 저는 뭐 되게 늘 경찰은 시위를 늘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축소하는데 네. 오히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대략 의미는 뭐 없다. 저는 그
그 정도 우리 당에서 추산한 정도 넓게 보면 그 정도 분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왜 1차 집회 때보다 2차 집회가 줄어드냐. 이런 얘기 했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게 대전 쪽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장소를 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네. 덜 왔고 못 또 오셨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도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최고위원도 두 분 모두 참석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산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기만 놓고 오면 좀 네. 줄어들었을 수 있다. 1차 때보다는. 근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나왔나 안 나왔냐가 뭐. 뭐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촛불 집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네. 취지로 저는 이해해야 될까요? 시간보다도 네.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10%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20% 초반이라든가 괜히 떨어진 상태에서 네. 뭐 몇 명 특히 여당에서 참여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한가한 소리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 또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이 거의 뭐 사실상 포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런 게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지. 네. 민주당이나 또는 뭐 우리 시민들 집회에 몇 명이 왔냐 안 왔냐 이거 따지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한 소리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20% 조금 위로도 있는 곳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세를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기의식이다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지 뭐 집회에서 뭐 조금 뭐 더 몇천 덜 왔다 더 왔다 이건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두 글자로 된 말 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탄핵, 뭐 퇴진 이런 거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뭐 당대표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지금 일부러 제가 먼저 얘기를. 근데 어쨌든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굉장히 높다. 네. 또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전 경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초반에는 약간 의원님들 중에 이제 탄핵 을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있기도 하고 관련 뭐 근데 지금은 약간 기류가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늘 제가 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탄핵은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과반이 제안을 해갖고 국회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의결을 거쳐갖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헌재가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이 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요구사항이 그런 정도인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대통령이라든가 해당 그 관련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거든요. 네. 근데 헌법과 법률 그냥 뭐 구성 요건에 맞게 위배했다는 것만 갖고는 되지는 않고 네. 명백하고 중대해야 되거든요. 사실. 명백하고 중대해야 그렇죠. 된다. 특히 중대해야 되는데 네. 그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언론에 나왔다든가 누가 뭐 녹취록에 나왔다든가 이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대하다는 것이 엄밀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결국 그건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렇기 밝혀야 된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의 경로가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갖고 최혜병 특검법 이런 것들 최혜병 특검법이 안 된다고 하면 네. 국정조사라도 해 갖고 명백하게 밝혀진 다음에 그런 걸 국민들이 알고서 네. 정말 이 사람을 대통령이 계속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 어떤 공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다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그다음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우리가 탄핵할 때니까 네. 국민들이 따라와라.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이 나른 정치다에서 이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얻고 정당에서 왜 이렇게 늦냐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 안고 가는 게 수순이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선봉해서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된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명확하게 입증된 것들이 있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중하다라고 봐야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섣불리 탄핵을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한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네. 주권자고 어떤 대통령 선출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분들이 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나가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 대신해서 네.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보면은 네.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막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탄핵을 끌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약간 뭐 군불대기를 하고 있지만 불이 붙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네. 대표나 의원들이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온 상황만 해도 네. 국민들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얼마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죠. 뭐 군불만 떼고 있냐, 타오르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사실은요. 이게 어쨌든 젖은 장작이라서 불이 안 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장작에 불을 떼려고 하는 이 행위나 생각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에 집권 여당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죠, 지금요. 오죽하면은 불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 길거리 나와갖고 김건희 특검법을 해라. 또 그다음에 국민들은 일부 국민들이지만은 뭐 또 일부는 아주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무슨 그냥 군불대기 하고 있냐. 이렇게 그 여당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게. 그 민주당 어쨌든 이번 주말 3차 장애 집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앞두고 애들 논술 시험 본대요. 그래서 이 장애 집회가 상당히 그 아이들 시험에 피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시내에 저는 만약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학교 주변이라든가 시험 장소 근처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저는 결국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에는 큰 방해는 없을 겁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시간도 좀 늦은 시간 할 테니까요. 네네. 요즘 아까 탄핵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요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임기만 단축하는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임기 단축 문제도 물론 헌법상 부칙을 개정하면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물론 그렇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부칙에는 중임이라든가 연임을 위한 개헌은 해당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이 5년 임기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단축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치고 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면 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87년에 만들어진 87년도 헌법이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얘기들 많이 하죠. 그걸 고치려고는 우리가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냐 안 넣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개헌해야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기본권 조항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 대통령도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만약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면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또 내각제를 하자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기본권 문제, 그냥 권력 구조의 문제, 그냥 국회의 권한 강화 문제,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 문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개헌을 해야 되는 거지. 임기 단축 개헌 뜬금없이 개헌하자. 막상 개헌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닌데 저는 그게 과연 시기적절한 건지 저는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나마도 그건 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임기를 단축할 테니까 국회가 이 국회와 학계와 정부가 합의해 갖고 87년 헌법을 좀 뛰어넘는 7공화국 헌법을 새로 만드는 그런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큰 거의 유일한 성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뭐 정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통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사실상 뭐 탄핵보다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고 의원님 부적절하고요. 되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주류의 의원님들이 안 좋아하시기. 네, 뭐 국회에서 어쨌든 네. 이것도 3분의 2,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동의를 하려고 하면 개헌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갖고 200명 다 동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게 4년 중임제보다는 내각제가 전국 안정에 더 낫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좀 그런 걸 어떻게 또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동의를 받아갖고 개헌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발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치적 혼란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다수는 그냥 4년 중임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때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은 개헌을 하면 내각제가 낫다 이런 의원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의 동의를 받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국회에서 합의해 갖고 네. 전체적인 87년 헌법 체제를 좀 뜯어 고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대통령이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실까요? 전 동의할 가능성 뭐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라고 보신다. 네. 뭐 이번 담화에 있어도 분명하게 네. 임기 끝에 뭐 네, 마칠 시작 때까지 말씀하셨죠. 내 임기 기간 동안이라고 최선 다하겠다 그랬기 네. 때문에 그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는 그 임기 문제만이 아닌데 그런 문제로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그 특검에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에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집중해서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계속 특검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그 명명백백하게 뭔가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위중 강도가 있는지를 좀 봐야 그 이후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선거 금요일이죠.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네.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쵸. 민주당에서 이제 요거 되게 무죄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25일 날 위중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정치 검찰이 네. 이 정치 보복적인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한 거고 네. 둘 다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누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그걸 어떤 행위로 돌려갖고 기억의 문제를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그건 전혀 구속 요건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협박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감정적 의견을 좀 과장돼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상급관청의 압박에 대해서 뭐 다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협박받았다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네. 고의도 없었고 그것은 또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 증거를 너무나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건 무죄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장심사 당시에 재판부도 이제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네.
변호인 측, 네. 이재명 대표 측의 네. 소명이 부족했었죠. 아, 소명이 부족했다. 시간이 네. 없어갖고 그게 그렇게 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러나 뭐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네. 또 저는 뭐 입증이 됐고 네.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들이 저는 그래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하고 제출된 증거가 차이가 나죠. 그 당시는 검찰이 제출된 증거, 네. 제출가 주됐고 저 짧은 기간 동안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을 했지만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전체 녹취록도 다 나오고 상당히 짜집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녹취록도 다 나오고 또 다른 녹취록도 나오고 또 그 앞에 재판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위증교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윤상현 의원이 이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네. 1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선고할 수가 없다. 이제 무죄지만 제가 보기엔 무죄지만 자기 본인도 무죄지만 그래서 가사 가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은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여당 의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벌금이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그 말씀하신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이 앞서의 이 벌금 뭐 8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아닌 여당 의원으로서는 그 정도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 참 윤상현 의원도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8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뭐 지금 무죄 2개, 그러니까 15일 날 공직선거법 그리고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모두 이제 무죄가 날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유죄가 난다면 야권 내 지형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뭐 가령을 뭐 이게 가정하고 두고서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 뭐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 네, 없고. 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네.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네. 또 적극적인 지지층들, 네. 또 일반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당내 무슨 리더십의 어떤 변화라든가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질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높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죄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체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 말하는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뭐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찾아야겠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선에 나온다라면 경선에 좀 판을 키울 수 있는 역할 정도는 할 수 경선 있다. 나오고 안 나오고야 본인들이 자유인데 네.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는 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네. 그 말씀은 유의미한 경쟁자는 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그분들 폄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김부겸 총리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김경수 지사도 또 가장 가까운 분이었고, 다만 저는 뭐 김동연 지사 같은 분들은 네. 또 경기도정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좀 더 집중하셔갖고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내고, 그리고 경기도가 굉장히 크지만 또 국가를 경영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비전과 또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은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아니고 다음을 아니 그건 뭐 언제든지 뭐 네.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요. 네.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에 이제 부인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판결이 이 대표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영향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판결은 이미 되게 판사들이 네. 판결 선고일 한 일주 전쯤에 다 끝내갖고 네. 판결문 다 써놓고 있거든요. 네. 이미 뭐 내일 그 15일 날 판결하는 것도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뭐 지난주에 다 써놨을 겁니다. 판결문 같은 경우는 썼을 거고. 근데 김혜경 여사 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선거 기간 중이라 가지고 한 10만 4천 원입니다. 네, 식사. 향응 대접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전직 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님 뭐 사모님들인데 그냥 의례적이고 예의적인 차원에서 식사 같이 한번 한 거고 다만 본인이 원칙은 네. 각자 내는 걸로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수행 비서들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만약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것만.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다 각자 네. 먹은 거 내고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세상 천지에 그런 걸 갖고 기도하고 대통령 후보자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를 네. 그 당시는 뭐 여당이었지만 어쨌든 기소한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요. 네, 저는 뭐 그것도 무죄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죄 나온다. 네네. 모두 무죄네요.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사법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 선택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 근데 이제 이 사법 문제도 판사들이 이제 그 뭐 국민 주권주의 우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원님의 그 주장의 행간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법 앞에서 다 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과 경쟁을 치렀다고 해갖고 네. 이렇게 가혹하게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이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일련의 수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하나 정도의 검사들이 달라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네. 2년 반 동안 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수사한 거,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한 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법 앞의 평등은 뭐 여당에서 얘기할 가치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더 중요한 제가 얘기한 취지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대한민국의 국가를 규율하고 있는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인인 국민이 우리들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0.73% 차이로 패배했지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지금도 여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중대한 무슨 파렴치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들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발언 갖고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다. 판사들도 판사님도 물론 법과 헌법과 법률과 네. 양심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런 점들도 고려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이 1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럼 뭐 그냥 다 생중계하죠, 모든 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여야 정치인들 되면 다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뭐 민주당에서 그 장외 집회를 통해 갖고 네. 법원을 압박하고 또 서명을 통해서 압박한다고 얘기하죠. 이거야말로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죄니까 판사들 이렇게 보고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교하는 게 전임 뭐 이명박 대통령, 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뭐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중대한 뭐 횡령 범죄 또는 뭐 뇌물 범죄 이런 거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한 거예요. 그 사건 자체도 이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중재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고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냐 법원 다 중개하다 보면 판사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재판부를 공개해 갖고 네.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앞에 피고인서 앉아 있는 모습 보여 갖고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난다고 하는데 판사가 다 공개되는데 그것도 여당 지지자들은 또 얼마나 판사를 또 비판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한동훈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 대표가 무죄라면 오히려 생중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판사들도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공정한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그 압박용입니다. 망신 주기와 네. 재판부 압박용으로 생중계한다는 것이지. 네. 물론 뭐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야당에서 네. 여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야당 대표를 갖다 망신 주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재판부 앞에 있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지만 그 경우는 그 두 분에 있어서는 죄가 좀 위중했다. 그렇기 사건의 때문에 경중이 뜻과는 다르고요.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입니다. 네. 그 전직 대통령 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행보가 다르다. 다르죠, 전혀.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그냥 네. 그 자체로 네. 망신 주려고 하는 각인이 거죠.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럼 이 압박이란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민주당에서 이 무죄 축구 서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요. 지역 주민들 네. 감옥 가게 되면 탄원서 써주고 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탄원서 써줄 때 예를 들면 뭐 성범죄 같은데 탄원서 써줘갖고 곤혹을 치르는 의원들도 가끔 계십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네, 써줘가지고. 그런데,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탄원서 많이 써주죠. 또 그다음에 뭐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수백 명, 뭐 몇천 명 받아내는 경우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저도 이제 법조에서 네.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은 판사들이 네. 탄원서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근데 어쨌든 그 인원이 그렇게 100만 넘는 인원이 탄원서를 했다면 심지어 압박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판사도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네. 유권자가 4,500만 명인데 뭐 판사들이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는 그런가요? 않을 거예요. 다만 네. 그런 여론들이 크구나. 국민이 서명한 거는 네. 뭐 무죄를 탄원하면 서명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네. 그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서 매우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제 입장에서는 또 증거들도 많이 왜곡됐고 네. 짜집기했고 조작했다라고 네.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면을 판사들께서 정말 엄중하게 관련 증거들 잘 살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기울지 말고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거에 대한 네.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뭐 요 얘기는 요 현안 질문은 요거까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할 텐데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하면 민주당은 여기에는 협조를 하시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건 특별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네.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 측근과 네. 대통령 비서진을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야말로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야당에서 추천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추천권을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 그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지. 네.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여당과 가까운 사람들은 뭐 이런 분들 감찰관 임명하면 또 아무 일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의 그 대상이 어쨌든 여권 인사들일 텐데 그쪽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는 뭔가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사가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뭐 여당에서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야당의 추천 인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네. 정성호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뭐 돈 없고 네. 또 맥도 없고 네. 힘도 없는 서민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얘기를 늘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약한 채로도 이 사회에서 크게 불공평함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시겠다. 그게 공정함이고 네.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상식인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공정과 상식 네. 정의 이걸 외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공정하게 할 거다. 네. 상식에 맞춰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냐.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분들, 네. 이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 문제 집중하고 이분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또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대통령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 못하고 계신다. 저는 뭐 그 면에서는 공정을 얘기했던 분이 가장 불공정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던 분이 가장 불평등한 거죠. 모든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셔서 이재명 대표를 도우시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사법시험 합격해갖고 87년 3월부터 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과 또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고 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고 그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 성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긴 시간 정성호 의원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